환자들이 이제 뭐 눈에 이상이 있어 일단 근처 안과를 갔더니 눈 속에 종괴가 보인다, 혹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안과 수술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수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워낙 수술도 어렵고 합병증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수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출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났더니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암덩어리가 숨어 있는 거죠. 자,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이제까지 저희가 각종 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생소하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눈에 생기는 안구종양, 안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민 강남 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눈에도 암이 생긴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안구에 생기는 종양, 안구에 생기는 암, 도대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이 앞에 생기는 거예요? 네, 앞에도 생길 수는 있는데요. 가장 흔히 생기는 곳은 이제 눈 속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 말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안구 종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는 안구 내 종양이라고 해서 눈 속에 생기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전체 발생하는 이제 종양과 암 중에서 안구 내에서 발생하는 게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눈은 전체 눈의 극히 일부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원래 눈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전체 안구의 글쎄요 한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둘러싼 곳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통틀어서 안암이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부른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안암에도 뭐 종류가 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크게 이제 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암들을 이제 나눠 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소아나 성인에서 이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원발성 안암은 이제 저희가 흑색종,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맥락막 흑색종이라고 흑색종. 네. 맥락막이라는 게 그러면 그 안구를 둘러싼 하나의 막의 종류가 여러 막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눈 속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망막이 있고 망막 바로 뒤에 이제 맥락막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게 흑색종이 잘 생긴 거예요? 예, 그곳에 이제 있는 그 멜라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해서 커지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바로 흑색종으로. 그리고 이제 또 망막에 생기는 건 이제 망막 모세포종, 이건 이제 소아에서 또 생기는 흔한 이제 종양 중에 하나. 근데 이게 흔한 암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드문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생률이 몇 퍼센트? 발생률이 정도나요? 그래서 한국인 데이터도 좀 사실 업데이트 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100만 명당 1명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당 예, 한 명. 그래서 이 흑색종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명당 1명 이하인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빈도가 좀 낮고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이 서양 국가로 가면은 그 발생률이 한 적어도 7, 8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높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서 한 7, 8명 정도? 예, 이 정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질환입니다. 보통 몇 살 때 환자가 몇 살 때 많이 생겨요? 흑색종이나 이런 거는요. 보통 제일 호발 연령대가 일단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 6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 60대. 예.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제가 좀 진료를 보다 보면 뭐 젊은 환자들 중에서는 20, 30대도 조금 있고요. 최고령 환자들 중에서는 뭐 90세 때도 이렇게 진단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뭐 자외선이? 발생 원인을 어느 하나 딱 꼬집어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연구가 계속 필요한데요. 그 이제 자외선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특정 유전자의 이상이 그 멜라닌 세포의 비정상적인 그 증식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의 안구 종양이나 안구암으로 오는 환자들의 유형. 제일 흔한 유형 어떤 거예요? 어떻게 거쳐서 오는지? 전체 한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는 오. 환자들이 이제 뭐 눈에 이상이 있어 일단 근처 안과를 갔더니 눈 속에 종괴가 보인다, 혹이 있다. 이것이 그게 있는데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 혹이 보인다는 거는 망막을 들여다 본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비문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단순 노화로 인한 비문증인 경우도 많지만
특히 또 이제 뭐 눈 속에 출혈이 생긴다거나 염증이 있을 때도 비문증의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상만 가지고는 진단이 어려운데 출혈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비문증을 느끼는데 그 밑에는 사실 알고 보니 이런 악성 흑색종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출혈 때문에 가려서 사실은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출혈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이런 약도 써보고 저런 약도 써보고 기다리다가 뭐 혹은 출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났더니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암덩어리가 숨어 있는 거. 거죠. 예, 그걸 이제 발견을 하고 그제서야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망막 박리라는 저희 질환이 있습니다. 안과에는. 오, 이거 되게 흔한 거잖아요. 예, 예, 상대적으로 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악성 이제 종양이 자라게 되면 그 위로 이제 망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2차적으로 망막 박리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망막 박리로 진단을 받고 망막 박리 수술을 하려다가 딱 보니 뭔가가 이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 중에서는 망막 박리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인 그럼 검진으로는 이렇게 발견하기가 쉽진 않은 건가요? 일반적인 검진을 통해서는 그렇게 발견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작은 종양들을 초기에 발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는 있는데요. 특히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은 더더욱 치료 효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 가면은 요새 장비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구 CT 있잖아요. 왜? 이 안구 CT에는 안 걸려요? 만약에 중심 부분에 있다면 걸릴 수는 있지만 CT가 만능 해결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눈 속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이미징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T 말고 저희가 광각 안저 촬영이라는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시행을 하면은 그래도 눈 속에 한 80%, 90%까지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중심부에 있을 때는 크기가 작더라도 증상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히려 초기에 안과를 갔다가 병원으로 내원해서 저희가 조기에 진단을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주변부에서 종양이 자라게 되면은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만 증상이 있어서 굉장히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노인성 황반 변성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의 발생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있을 때는 안과 전문의 진료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의심이 된다, 안 하면 의심이 된다 했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OCT라든지 여러 안저 촬영, 눈 속 혈관, 조영술 등 안과에서 시행하는 기본적인 검사들은 종양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모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안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MRI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MRI를 촬영을 해서 그 종양의 크기를 좀 측정을 하고 혹시 주변부에 안구 외쪽으로 혹시 암세포가 침윤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폐암이나 다른 암이 일루도 전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폐암, 유방암 이런 암들은 1차적으로 눈에서 제가 발견을 해서 오히려 역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과 의사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전혀 아무런 그 기왕력이 없는 건강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이상하다고 왔는데 근데 이 종양이 일반적으로 눈에서 발견되는 종양이 아니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눈 검사를 또 적극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내과 의사들이 하는 검사를 해서 역으로 이 암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눈에 발생하는 눈 종양도 진단을 하지만 뭐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을 진단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의뢰를 드려서 그쪽에서 또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저는 눈도 같이 치료를 하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젊은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이게 척추 골절이 뭐 이렇게 물건을 들다가 척추 골절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 척추 골절이 있어서 모 병원에서 계속 그 치료만 받고 있었는데 제가 그게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추적을 해서 했더니 결국 그 척추 골절의 원인은 폐암이었고 그 폐암이 뼈로 간 거예요. 뼈 전이가 이미 발생한 상태였고 이제 눈으로도 온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전공의들과 저희 강사들 교육할 때도 우린 항상 의심을 가지고 어느 특정 진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항상 간별 진단을 여러 개를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접근하지 않으면 중요 질환들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단하려면 어떤 네. 조직 검사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눈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눈 속 깊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접근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설사 조직을 얻더라도 그 조직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인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제일 흔한 진단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조직 검사를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조직 검사를 또 시행하고 또 다른 수술을 받고 이게 환자가 굉장히 여러 번 그런 침습적인 치료를 받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동시에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눈에 이제 각막이 있고 결막이 있는데 거기다 바늘을 찔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손상을 일으킬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프고 환자분들도 겁도 나고 출혈도 나고. 출혈도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출혈도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 자체로 인해서 또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침습적인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이렇게 좀 굵은 바늘들을 사용을 해서 눈속을 찌르고 들어갔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머리카락처럼 가는 미세 바늘이 있습니다. 이 바늘은 워낙 가늘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망막 박리 혹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진단적 목적의 조직 채취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시도를 제가 이제 처음을 사실은 했었고요. 바늘 자체는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다른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도구였는데 제가 그것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이것을 왜 우리가 종양 진단적 목적으로 사용해 볼 수 없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바늘 사이즈를 게이지라고 하는데 이 게이지가 낮을수록 굵거든. 그러니까 18게이지, 23게이지만 해도 굉장히 가늘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쓰이는 건 몇 게이지? 41게이지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큰 바늘 할 때는 그냥 형태가 쫙 빨려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세포가 그냥 쫙 빨려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병리과 의사가 그 세포를 보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는 사실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제가 굉장히 주변에 그 저희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암이라는 게 병기가 나뉘잖아요. 맞습니다. 안암도 병기가 좀 병기가 나뉘나요? 나눠지고 있습니다. 암 자체의 어떤 크기와 두께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걸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보통 저희가 제일 흔히 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눈에다가요? 예, 눈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아니고 근접 방사선 치료라 그래서 암의 크기가 좀 작은 경우, 두께가 5mm 정도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방사선이 5mm까지 투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속 판에 암이 있는 그 주변에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정밀 타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삽입을 하고 저희가 정해진 시간 동안 계산된 방사선 양이 전달이 되면 그럼 제거를 이걸 하고 판단은- 평균 뭐 한 짧게는 2, 3일 길게는 5, 6일 정도 이렇게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해. 안타깝게도 크기가 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5mm까지는 방사선이 투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상의 크기에 있어서는 수술적 절제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눈 안쪽을 절제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눈 속 조직에 많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다량의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과 수술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수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워낙 수술도 어렵고 합병증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좀 위험한 수술이기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크기가 크면은 오히려 그냥 안구 적출을 환자한테 권유를 해서 시행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안구 적출 없이 암을 최대한 잘 잘라내는 게 의사의 미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 세 가지 치료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타장기에 전이를 해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고 두 번째로 일단 안구를 최대한 적출하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안구가 유지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눈이 워낙 예민한 또 장기이다 보니까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후유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뭐 가장 흔한 후유증 중에서는 이제 뭐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백내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또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방사선 망막 병증이라 그래서 이 합병증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해결을 못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약물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안구내 주사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시력을 어느 정도 최대한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치료한 모든 환자분들은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해당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진단도 늦은 경우도 많고 뭐 접근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많은데 어찌됐건 안구 종양의 치료 후 생존율, 치료 성적은 어때요? 저희 병원 데이터를 보면 치료 성적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체 치료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그래도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전이를 한다고 해서 꼭 반드시 사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존율은 그래도 한 80% 이상. 네, 80% 괜찮다. 예. 예후가 좋은 80%. 편이네요. 예.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방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꼭 알아둬야 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수칙이 있다면 사실 뭐 비단 눈뿐만이 아니라 암이라는 것은 결국은 건강한 뭐 생활 습관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근데 이제 눈의 포커스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굳이 있다라면 장시간 외출을 할 때는 선글라스 착용을 통해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눈에서 발생하는 많은 질환들, 백내장, 황반 변성 등등 모두 그 자외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선글라스 착용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를 정기적으로 검진하지 않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게 없어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안과도 마찬가지로 큰 불편감이 없더라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를 시행을 받으시면 암의 발생률은 워낙 낮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보다는 오히려 안과적인 질환들을 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시행받는다면 저희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야, 암이라는 게 정말 곳곳에서 발견되고 이런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암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맞습니다. 건강검진, 눈 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이제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김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안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